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본질 얘기했어요.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사랑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 현실적인 건 없고 다 무슨 인터넷 찾아보고 출처 그냥. 인터넷. 출처가 친구도 아니야. 다 인터넷이야. 친구한테 들은 얘기조차 그게 없고. 더 슬퍼. 저 질문 하나 하려고요. 예.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성적 행동이라든가 문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DNA라든가 이런 데 어떤 본능 안에 각인되어 있다기보다는 문화가 만드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경우에.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는 그래서 뭐 유전자를 뿌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러 여자랑 자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뭐 남자의 그런 뭐 능력을 보고, 그때 이제 점점 능력을 많이 밝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워낙 좋아해서 고양이 발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암컷 고양이가 여러 마리의 수컷이랑 난교를 해요. 그리고 그게 정액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정액에다 그걸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와 독특하다. 어떤 수컷인지 몰라요. 그냥 정액 주머니 안에 정액들이 섞이는 거야. 다른 수컷 고양이들의. 그럼 자신의 새끼가 어느 수컷의 새끼인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겠지 뭐. 그치.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걔네 입장에서. 그다음 그게 인간 세상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런 데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부족이 있다고. 주머니가 있는 부족이요? 아니.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이 전체가 난교를 해. 그리고 누구 애인지 몰라. 남자들이. 그러면은 무조건 그 부족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그냥 다 자신들의 들어본 것 같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화심리학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의하면 굉장히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남자는 그럴 수 없다. 남자는 그렇네. 근데 그게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살아온 부족의 경우에는 굳이 내 아이, 니네 아이 구분할 거 없고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모든 여자가 또 모든 남자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화심리학이라는 게 진짜 아까 최상현이나 작가님 얘기했지만 그냥 해석학인 것 같아요. 해석학. 그지. 지금 우리의 또 욕구를 해석하고 우리의 욕구를 좀 변명하고. 근데 그 뭐 과학이랑 달리 과학에서의 방법론은 반증이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회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서는 반증보다는 일반화되는 걸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결혼 양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왜 하필이면 일부일처제의 모습이 그나마 가장 일반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또 DNA랑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공유하는 서로 남녀를 공유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 질병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걔들은 질병에 취약했을 거고 걔네들은 대부분 생존에 불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부족이 그치 일부일처제가 그나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현대 진화에 있어서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유전적으로 볼 때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게 아닌 경우, 우연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런 부족이 살아남은 거야. 우연히 걔네들이 지배한 거야. 우연히 일부일처제인 애들이 우연히 그렇죠. 지배했다. 그런 애들이 더 많아졌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자연 선택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는 그거보다 요즘은 더 많이 창시자 효과라든가 예를 들면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었던 가족만 그때까지 거의 뭐 난교였는데 대륙은 아메리카는 그런 애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어. 그럼 걔네들이 이제 강대해져 갖고 다시 역으로 뭐 대륙으로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보기도 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독실이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거나 우연적인 요소를 봐야지. 문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물질적이거나 화학적인 거 그건 좀 너무 그걸 환원하는 것 문제 있다. 네, 그러면서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 변명. 내가 이렇게 바람피는 건 다 유전자가 결정해 놓은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게 뭔가 능력을 밝히고 남자 조건 따지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요즘은 현상적으로 볼 때, 사회 현상적으로 볼 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도 다 여자들이고요. 근데 이제는 의사도 여자가 더 많고 판사도 여자가 더 많고 사법연수원에서 높은 성적을 내는 거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여자들의 능력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결혼이라든가 연애를 할 때 있어서 남성에게 의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어쨌든 그건 다음 그렇구나. 다음에 네네네. 다음 주에 하고 현실. 이번엔 이제 사랑의 본질이 뭐냐. 정신적인 거 좀 우리가 지금까지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침팬지 뭐 이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박테리아의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얘기 있었는데 좀 심오한 심오한 어떤 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도희께서는
아마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류사에서 가장 처음에 꽤 길이가 되는 텍스트를 남긴 게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거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사랑을 주제로 한 4-5명이 모여서 술 처먹고 떠드는 아, 그 그래.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향연이. 뭐 지대노벨 씨랑 비슷하네. 그렇군요. 심포지움이죠. 원래 이름이 심포지움 해서 같이 앉아서 술 먹고 떠든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실 때도 입체적으로 사랑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좀 정신적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말씀 들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 제 생각에 대해서요? 그거랑 이제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 아, 이거 철학적인 의미랑 뭐 제 생각 연관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깡생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향연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랑에 대해서 찾게 되면 심리학 책 많이 보시잖아요. 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연애 막 코칭하는 책이나 맞아, 그런 거 많지, 그지? 네네, 뭐 이렇게 접근해야지 뭐 남자나 여자를 유혹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밀당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거. 네. 근데 오히려 사랑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뤄지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전에 속하는 거는 플라톤 책이고, 그리고 뭐 에이리 프롬 사랑으로부터 도피 이 책도 많이 보시지 않아요? 뭐 에리히 프롬. 네. 그 사람은 이제 뭐 결핍이 사랑이라 보는데, 왜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랑 하나였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은 결핍을 채우려는 거다. 뭐. 제가 네. 아까 얘기한 거랑 닮은 것 같은데요? 뭘 더 딱 끼워 맞추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사랑받기 위한 존재였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야, 그렇게 허접하게 말했지만 한 번에 정리하잖아. 에리 프롬이라고 달라. 돌을 좀 닦아야겠어. 부족해. 그러니까 엄마와의 어떤 단절로부터의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노력들이. 근데 이게 에이리 포럼이 386 세대 때 되게 유명했던 책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대학원 때 배웠는데 공부하느라고.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에서 그 계보들이 있어요. 사랑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아, 그래? 네, 그래서 뭐 플라톤, 에이리 프롬, 뭐 마르쿠제 해가지고 마르쿠제는 문명적으로 말하거든요. 사랑을. 네네. 나는 철학과 나왔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 아, 그래? 왜냐면 사랑 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설된 과목은 없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셨는데, 뭐 심리학적으로 다루면 누구죠? 그 프로이트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죽음과 사랑의 투쟁에서 타나토스랑 에로스 간의 투쟁. 근데 저는 뭘 이게 말한다고? 프로이트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프로이트는 이제 사람의 삶 자체가 문명의 특성이 죽음에 대한 타나토스랑 에로스 사랑에서의 그 투쟁 과정이 사람의 문명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보거든요. 타나토스랑 에로스가 투쟁한다고요? 예. 네네. 근데 에로스는 알겠는데. 거기서 에로스가 약간 좀 변태적이지. 네네. 타나토스는 뭔데? 죽음이 타나토스 그리스어로. 뭐 그러니까 네. 타나토스랑 에로스가 투쟁하는 게 인간의 문화다? 네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랑 사랑이 투쟁한다고요? 인간이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봐요. 프로이트는. 왜냐면은 미쳤구나. 자기가 원래 프로이트 원래 미쳤어요. 이상하게 프로이트는. 난 프로이트 좋은데. 왜 근데. 예. 왜냐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자기 본질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여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떠드는 거야. 그치, 학자들이 하는 게 다 떠드는 이빨 거지. 터는구만. 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계보들이 쭉 있는데 시작이 아까 깡생이 말씀해주신 플라톤 향연이어서 여기에 있는 거 잠깐 조사했는데 조사했다기보다 옛날 알던 거 그 생각 있던 거 정리해가지고 네. 막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우리 얘기 뭐 네, 정확하게 네. 할 없으니까. 예. 그래서 향연의 그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나 아이들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인간의 왜 성적 성향이 누구는 양성애자 뭐 누구는 여성 남성 이렇게 이성애자 누구는 동성애자 이렇게 결정되는가 그게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태초에 이렇게 둥근 원형 상태로 두 명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삼쌍둥이처럼. 네, 맞아요. 등을 대고서. 처음에. 네. 그래서 이제 이성애자들은 짝이 남자 여자가 붙어 있었고 동성애자들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하나로서 움직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힘이 너무 막강해서 그 신이 제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방탕하고 방자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번개를 쳐서 이 등 있는 데를 쪼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완전체였다가 쪼개지니까 힘이 되게 약해져요. 네. 네, 그래서 그 분리되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원래 처음에 남자 여자 짝이었던 애들은 자기 반쪽을 찾을 때 동성애를 찾는다는 거죠. 원래 자기 본질적인 반쪽 짝이 남자 여자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성애자들은 원래 자기 짝이 남자 여자 이렇게 등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그 설화가 나와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 그 만화로 봤던 것 예, 같아요. 만화로도 옛날에. 많이 있고 이거 뭐 좀 헤드윅 미스테리에서 외계인이 이것도 유전자 조절 통해서 쪼개겠다 뭐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향연책에 저 읽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막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야기된 되게 재밌어요. 신화도 많이 나오고 그냥 소설이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 먹고 떠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데 그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야, 사랑이라는 거야, 이거. 맞아요, 모여서. 신화 시대에 인간이 붙어 있다가 쪼개져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려는 운동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떠드는 걸 묘사를 하는 책입니다. 근데 예. 이거는 지금 이야기한 거는 1부 1처나 아니면 1인 1회 뭐 이거만을 지금 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명을 그렇죠. 원하는 예, 걸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여러 자기- 명이 자기 붙어 있었나 하나인가? 보지. 근데 난교를 해야 되네, 걔네들은? 여러 명이 붙어 있었나. 자기 짝이 쪼개졌는데 걔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계속 찾아다니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독실이 얘기는 왜 사람들 중에서 되게 여러 명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계속 여러 명을 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맞는 운명적인 짝이 상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운명을 만난 사람은 자기 원래 본래 짝이었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가는데 자기 짝인지 아는데 만난 사람은 착각하고 만난 거니까 그게 금방 잘 깨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 굉장히 잘 그거. 아니 신화적인 얘기지만 되게 네. 많은 함축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동성애 긍정해주죠. 예. 네. 그때 뭐 동성애 워낙 횡행했으니까. 예, 맞아요. 그런 거였으니까. 그때 동성애는 사실은 근데 그 젊은 남자들끼리의 동성애가 아니라 아니에요. 40살 아저씨랑 사제가 아닌가요, 일종의? 예, 맞죠. 소년이랑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소년, 그러니까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름다운 미소년이 자기의 동성애 애인으로 있는 게 걔도 또 커갖고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일종의 유희 같은 개념도 있었던 거죠. 네네. 교희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적으로도 이제 뭐 그 당연히 젊은이라면은 그 사회에 명망이 있는 뭐 이런 그 유명인들한테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덕 이런 걸 배운다.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그 네. 성적 욕구도 풀어주고. 어.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로.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게 완벽한 문화로 들어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 생각 안 했을 그게 거라는 당연한 거예요. 네. 예. 그게 미덕이었어요. 동성애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 예. 3부인가요? 근데 어쨌든 4부? 그 아. 얘기는 그 소크라테스가 이 주장을 한 건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이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려나? 두 문장으로 얘기해 줘.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그 에로스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에로스를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본다고 말해요. 근데 에로스의 탄생 신화를 말해주는데 에로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신이어도 뭐 엄마 아빠가 있을 테니까. 에로스가 그 걔네 큐피트 같은 애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예,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근데 에로스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빠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풍의 완결체인 아빠가 있고 엄마는 너무 결핍 상태에 부족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가 되게 결핍이니까 완벽한 사람이랑 만나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둘이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술 취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접근해서 완벽한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으로 말하면 뭐 포로스? 포로스였나? 예. 여자 사람이야? 예. 신이에요. 신화로 얘기를 하는 거야. 신의 아들. 그리고 뭐 엄마는 팬이야. 근데 팬이야. 그 아빠는 완벽한 신이고 이제 엄마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결핍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에로스가 태어났으니까 자식은 중간 상태인 거예요. 완벽함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결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에로스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에로스를 육체적으로 뭐 탐닉한다, 뭐 저 사람을 사랑한다 받아들이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로스를 그 타인의 좋은 거,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에로스라고 봐요. 타인이 갖고 있는 완벽한 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네네, 좋은 거. 꼭 완벽할 필요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를. 타인의 아름다움이라던가 네네. 타인의 나는 어떤 미덕들. 타인의 외제차. 그러면 타인의 핸드백. 동성애도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네. 그쵸. 근데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출산 자체가 그 다른 사람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 네. 유전자를 갖고 네네. 오네요. 그래서 에로스 자체가 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영원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불멸에 대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정의해요. 잘. 네. 아, 이건 진짜 먹고 살기 잘 힘들었을 때 그래서 한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심오해져. 음. 그래서 불멸에 대한 사랑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을 수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완벽한 것, 외제차? 원빈, 뭐 김태희, 이건희 이런 벤츠.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나타나려면 어떤 개별적인 인간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드러나겠죠. 네.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은 김태희를 통해서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예. 완벽한 걸 원한다는 건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 그 내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성품일 수도 있고 외적인 것도 다 네, 포함돼. 다 포함돼요. 외모 같은 예, 거. 외모도 대체적인 있고 거. 다 돼.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고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은 그 개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예. 그거 어디로 가? 궁극적인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플라톤 철학이 들어오는 거야. 이데아? 예. 이 각박한 시절에 근데 먹고 살기 지금 때 무슨 말씀하신 그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드라마에서 봤나 아주 모르겠는데. 궁극적인 차원의 뭐 응. 선의 이데아, 무슨 뭐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다면 가장 완벽한 상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에로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은 통로야. 그렇지. 이데아로 갈 수 있는 통로. 예. 그 중에 좋은 하나인 것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일부인 거네요. 그걸 네, 통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선으로 사랑하는 해달라고. 영재, 대상은 철학 그러니까. 영재야. 자기를 이끌어가는 철학 영재. 도움을 주는 사람인 근데 거예요. 그걸 되게 네네. 말하자면 저속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수준 낮게 보는 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응.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유전자를 가져가고 나의 것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제는 세포 복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김태희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머리카락으로는 안 되고 사실 머리카락 끝에 있는 어떤 모근이 있어야겠지만 김태희를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굳이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정확히 가물가물한데 걔는 이제 무성애자였어요. 별로 무성애가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성욕이 없어. 없는? 남녀에 대한 아. 관심이 없어. 응. 근데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그 사람의 DNA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무슨 영화를 보는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인터넷에 있는 그 영화와 사료 향연에서 다 그 조사해서. 사랑을 이렇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마 최 사장이 좋아할 건데 거기서 또 영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예, 영혼이 음. 그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더 궁극적인 선의 이데아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운동, 지향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는 사랑이라고 거 하죠. 자체가. 예. 수단이 된다. 예, 그 중에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영혼이 나아가는 운동인 거고 여기서 플라톤 철학에서 그 향연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지적인 탐구를 되게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아까 김도희님께서 처음에 어떤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거랑도 연결시킬 수 있나 싶었는데 예. 뭔데 뭐가 나오는데? 그 일단은 그 인간의 영혼이 더 네.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참된 알미 필요한 거고 그 참된 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계속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수련. 그걸 위해서 기하학도 공부하고 뭐 이상한 수학 뭐 그런 걸 해야 돼. 논리학도 갑자기 공부하고. 사랑 얘기하다가 수학 얘기 나와. 근데 그럼요. 그러니까 철학이 위대한 거야. 플라톤이.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각박한 시절에 이게 뭔 동양에서 얘기입니까? 말하는 그 도 닦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데요. 돌을 닦는 것도 어떤 궁극적인 선에 도달하기 위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플라톤이 말한 것도 플라톤 향연의 그 부분이 되게 전 재밌게 봤었는데 예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와. 영혼이 그래요. 자기 정화를 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재밌는 건 이제 동양권이랑 제가 생각하는 서양권이랑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방법론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에로스에 맞춰보자면 네. 서양은 에로스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죠. 잘 진리로 끼워 가는 맞췄어. 거지. 그치. 동양은 금욕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근데 그렇진 동양도 않은데. 사랑이 되게 강조돼요.
그래? 그러니까 분별 있는 사랑을 강조해서 음. 그 금욕이라고 되게 많이 아는데 왜냐하면 금욕이라는 게 자기의 대상으로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한테는 마음을 주는 거를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랑 가정을 이뤘으면 내 대상은 그 상대방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교나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게 왜냐면 공동체 유지 자체가 안 돼. 난교 자체를 하면 그러니까 진화가 금욕이라는 게 모든 욕망을 음. 부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그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해. 그걸 금욕. 그게 근데 그건 그런가? 사회적으로는 그러는데 예, 예. 그 소승불교에서 본인이 맞아. 그 해탈하기 위해서 그때는 명상 안 이런 걸 하잖아요. 하잖아요. 아, 예. 그거는 뭐지? 모든 종교가 금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가톨릭도 나 사실 그거 궁금했어. 음. 신부님들은 성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안 해? 예. 네네. 저번에 해가지고 걸렸잖아요. 가톨릭 사회 저기. 아니, 사실 그거는 어디나 있죠. 어디나 음. 어디나 그런 왜- 것들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가장 강렬한 욕구가 성욕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거를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재밌네. 훈련이 됐다 하고 해탈의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자기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 불교에서 아니잖아요. 응, 안 그렇죠. 되죠. 무의미하겠지 네, 그 단계가 되면. 근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뭐 굉장히 고승이다 그러면 그거를 깨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가정을 이루거나. 아, 오히려 예, 맞아요. 끝을 봤어.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무야 뭐 이렇게 핑계야, 얘기하면 핑계. 근데 못한 그거를 거지, 뭘. 그거를 지리고 만약에 가서. 계율로서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막 그렇게 성욕을 풀고서 이게 다 나의 쾌탈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욕적인 규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근데, 플라톤이 예. 이야기했던 거는 좀 다르죠. 근데 다른 그러니까 저는 거. 방법론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도 거의 얘기하는 거 보면 해탈 얘기야. 근데 어쨌든 해탈은 에로스를 토대로. 방법론인데 에로스를 토대로. 그 해탈을 하고자 하는 추구가 그 에로스인 거고 그 방법론이 근데 신기한 게 동양권에서는 명상, 해탈 이런 걸 쓰면은 향연에서는 수학 공부하라고 합니다. 지적인 지혜 되게 거. 재밌어요. 아. 예,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수학이랑 논리학 공부해야지 해탈한다 근데 그래요. 저는 사실 그게 싫어요. 뭐냐면 이거 어떤 여성과 남성 그러면 안 되구나. 개체 간의 사랑 아니면 뭐 부모와의 사랑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나는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뭐 어떤 진리를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도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고 예. 내가 저기에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거는 저 사람의 완벽함과 아름다움 때문이야. 사실 그거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대한 나의 뭐 무의식적인 그치. 갑자기 그 데카르트 좀 생각나는데 완전함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서양 철학이 좀 근본이 그쪽인 것 같아요. 뭔가 동경, 완벽에 대한 동경이 그렇죠. 있고. 플라톤이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예. 시발점이니까. 예. 욕했어. 저희 시발점들.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 시발점들 같은 시발점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시발점 이야기했습니다. 향연 읽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껴맞추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되게 중요한 함축이 들어있는 게 저는 사랑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행위의 되게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자주. 이때 내가 궁금한 거 있다. 예. 진짜 이거 궁금한데 그럼 사랑이 예. 그 어떤 진리나 깨달음이나 자기 완성에 있어서 긍정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 꼭 이거를 경험해 봐야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객관화시켜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도희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되게 극한의 감정들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사랑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극한의 감정. 네네, 뭐 맞아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뭐 극한의 고통이나 극한의 뭐 상실감, 아픔 이런 것도 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독실이는? 질문이 뭐였지 다시 한번. 야 임마. 아니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진리나 깨달음. 진리나 깨달음이 뭐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거? 아니 그 생각을 했어요. 발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발레. 실질적으로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저분하고 여자 되게 밝히고 했었는데 학문적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되게 위대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사랑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했던 인간들이 뭐 다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독실은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정확히 들어보려고 한 거죠. 전인적인 사람을 원한 건지, 이상적인 사람을 원한 이상적인 건지, 것.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인데 사생활은 지저분하고 여자를 너무 밝히는 뭐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독실이가 어떤 궁극적으로 기원하는 자기 완성적인 모습이나 깨달음이나 궁극적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랑이나 에로스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데 도움이 그러니까. 되느냐? 그지? 저는 그러니까 제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시 항상 사유가 그렇거든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이런 경우는 어떤 예가 있지 저런 경우는 어떤 예가 있지 이렇게 좀 비판을 해봐요. 근데 두 경우가 다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종말 오고 막 이렇게 환란이 닥칠 진짜? 텐데 바울이? 다 나같이 너희들도 가능하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 그러나 나도 못하는데. 그러나 슬프다. 음욕이 불같이 타올라갖고 응.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계속 생각나서 미치겠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랬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는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궁금한데 신부님이랑 수녀님은 왜 결혼 안 해?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분들도 어떤 실제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들이 저는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부로서 그러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최후에 이제 낙원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이제 수녀님들인 거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님들은 저는 좀 제도적으로 이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중세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가능했어요. 애도 낳을 수 있었고 섹스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고 교황이 심지어 진짜? 그런데 그거를 뭐 영적 동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여자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거기로 권력이 가고 내 자식에게 승계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왕권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그걸 하는 거지. 하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고 그 과정도 있습니다. 되게 그럼요, 재밌습니다. 그럼요. 예, 자기 아들을 막 교황이 앉히고 막 그래. 예. 굉장히 유명한 교황이 있어요. 예. 분명히 어쨌든 아들인 거 다 알아.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아들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아들이면 안 되는 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재산을 이렇게 뺏기는 것도 그것도 있고 뭐, 상속하면 안 되고. 불륜해서 낳은 아기야 또 예. 뭐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근데 저는 어제도 왜 읽냐면 나는 그 사랑이 어떤 개인의 깨달음이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왜? 맞다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은 거야. 그 영화 이번에 허 봤어요? 허? 짱이지 영화. 근데 나 볼 때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계속 기억이 남는 거야.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충 얘기하면은 그 OS가 탄생하는데 예. 윈도우나 이런 거죠 OS인데.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예. 언어적 능력이 너무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걔랑 교감하는데 예. 그 끝에는 좀 비극적이지. 심심이 같은 건가요? 전 그 심심인데 말을 너무 잘해. 심심이 같은. 말을 아. 너무 잘해. 근데 나는 이게 꼭 사랑이 우리가 너무 이게 신성시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고 어떤 자기 완결적인 것도 없잖아 있는 거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사실 근본적인 거고 깨달음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현대에 되게 많이 그게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성욕은 생기니까 그건 알아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 뭐 야동을 보든 뭘 손으로 뭐 근데 하든. 그것도 좀 신기한 게 그걸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위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간지럽히지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 간지럽히면 안 타죠. 근데 난 되는데. 발은 되는데 발. 뭔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겨드랑이는 안 되는데 발은. 상상돼. 독실이가 앉아가지고 발을 간지럽히고 있는 게 막. 근데 그 자유는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런 얘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근데 왜 그걸 되게 심오하게 데리다의 그 대리보충 개념과 연결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리보충이 뭐냐면은 그 본질적인 게 있고 그 차선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대 이성주의에서는 두 가지를 분류한다는 거야. 남자가 짱이고 여자는 종속되고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글이라는 건 종속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서양이 짱이고 동양이 어쨌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그 데리다가 해체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억압됐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 본질적이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대리보충에 처음부터 할 수 있게 돼 있다. 자유행위를 통해서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왜 어렵게 너네는 남녀가 맞아. 하냐. 그러니까 혼자 해결해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거는 어떤 그 남녀 간의 성적 관계 그게 본질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충적이고 차선적인 걸로 자유행위를 생각하는데 못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반대다. 대리다의 대리보충적 개념을 적용해 보면 자유가 본질 아니냐. 그분 솔로인가요 혹시?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 오늘 방송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기의 혼자서. 자기.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고 아. 그런 걸로 그러니까 성희롱을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남자의 성희롱이 되게 별거 아닌 게 그래서 일단 풀고 나면은 바로 해탈의 경지에 잠깐 오르잖아요.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데이트하는 거에 나오는 비용과 어떤 이게 상대방에 대한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개발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근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그럴 수 있겠다. 요즘은 얼마나 경제적이고 국가 너무 발전을 힘드니까.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음.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특히 일본이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빠르게 그냥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걸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고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되게 좋은 비유가 나왔어요. 중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자기가 결핍돼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상승 운동을 하려면 그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자기가 결핍돼 있는 걸 깨닫고 자기가 더 자기보다 위대한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자기가 뭔가 뭐 열심히 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깨닫는 의미로서 그 수단으로서 사랑이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교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해야지 내가 얼마나 병신 같고 되게 부족한 놈인지를 되게 잘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만. 근데 예. 소크라테스는 사실 잘 모르는 삶을 네. 되게 다 가진 자 아닌가요? 당시 인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다 가진 자. 다 가진 자. 너무 사벽. 인기 너무 많은데 굉장한 추남이었어요. 그래도 그 지성으로 인해서 매력, 맞아요. 인기 많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렇지. 가진 사람이나 야 너네 연애 못하면은 자기 인격적으로도 자신은 부족해. 막 항상 이런 얘기하는 자기가 거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요. 예, 내가 뭘 가르친다고 생각도 안 했고, 가졌으니까 하는 얘기지. 가졌으니까. 아유, 자기는 질문만 한다. 자기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지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애들이 더 반말.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알면서 사실은 나도 부족해. 저 그 이 얘기 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만 얘기하려고요. 그 부모님과 재밌다. 부모님 어머니와의 사랑이 있었고 연결되었었는데 그것도 출산하면서 이제 결핍으로 다가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엄마 뱃속에서 어미는 그 자신의 애를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죠. 거기다가 맞아. 경쟁을 하게 돼요. 산소도 아기가 뺏어가고 영양분도 뺏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서로의 면역 체계가 서로를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오히려 경쟁 관계였고 나한테도 불필요한 부수물이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성애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모성애가 없으면 도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는 개체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도희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와의 분리 상태에 대한 경험은 프로이트가 얘기할 때는 그 출산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살, 2살 때까지는 아이가 엄마랑 자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분리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나를 안 안고 자는 거야. 그치. 나를 요람에 누이고 거기서부터 분리를. 반대로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그러네. 결핍 때문이라면 계속 부모한테 이제 마마보이 물론 있겠지만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그때 되면 막 짜증내고 그러면서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아빠가 뽀뽀해도 절대 뽀뽀 안 하면서 다른 그 또래 남자한테는 가갖고 그냥 막 어두운 데 같이 다니고 뭐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것도 일종의 좀 그냥 나중에 근데 결핍을 하는 말이 부모랑 아닌가? 채우면은 그 생존이 안 돼요. 부모는 탄생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고 자기 이제 뭐 3살 넘어가서 자기 생존이 보호될 때까지. 왜냐면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결국엔 진화가 나오네 여기도. 네.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랑 결핍이 이제 충족돼야 자기가 계속 번식할 수 있는 거지. 부모는 자기 번식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효를 자꾸 강조하는 게 효는 생물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지 자꾸 약해지니까 효를 강조하고 항상 철학에서 효는 강조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계속 억제하잖아요. 예. 자기의 사랑 되게 지나칠 수 있고 효는 되게 항상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는 거는 강조하고 막 강해지는 것들은 억제하는 말을 많이 전 써요. 여기서 이제 진짜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깐족깐족거리고 네. 여자들한테 찝쩍대고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그 자연적인 경향이죠.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건 문화적으로 뭐 교육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뭐 주장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을 넘어서서 뭔가 뭐 아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지적인 탐구를 승화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헌신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헌신이죠. 이거는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 행동이야. 이거는. 그 지난번 윤리 얘기할 때도 잠깐 이게 나왔던 헌신인 비슷한 것 건가요? 같아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거. 그렇죠. 원래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정상적인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윤리는 그것을 반대로 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혹은 뭐 남자와 남자와의 어떤 연인 관계든 뭐 동성적인 관계든 간에 저는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그거를 경험을 못하고 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거는 그건 정말 인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물은 못하는 거 절대로. 잠깐만. 동물들도 헌신하지 않나? 거기서 말하는 헌신은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헌신 말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헌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남녀 관계든 뭐든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잠깐만. 제가 봤었던 펭귄 다큐멘터리 보면 펭귄의 헌신은 거의 모든 인간을 동물의 발레를 다 가지고. 그리고 헌신이 나쁜 걸 수도 있어. 그건 왜냐면 이익이 걸려 있잖아요. 자기 유전자 보존이라는. 자기애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럼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는 게 뭐가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찾아보셔야죠. 사람도 근데 사실 내리사랑이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게. 사람도 내리사랑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편적으로 보이는 예가 뭐가 있죠? 우리 어머니. 헌신? 아니 어머니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두 분 향한 사이에 사랑이 사랑도 있습니까? 부모님들 사이에?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헌신이지, 펭귄이 서로요? 자기 알을 위한 사랑이랑 똑같은 거죠. 아니 부모님들끼리 사랑하는 방식. 저는 이게 되게 별로 안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보면 같은데. 그 보편적인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생물학적인 관계는 끝났어요. 뭐 아무 이득도 없어요. 둘이 뭐 있어봤자 서로 해치는 관계에 사실은 맨날 싸우고 뭐 이런 관계도 이득이 많잖아요.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뭐랄까 등을 긁는다거나. 이득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사회적인 이득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랑이 더 성숙한 차원에서 나가려면은 이제 그 아까 도파민 얘기도 했는데 도파민이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리. 예, 그걸 의리라고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리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후에. 나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나도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고 나도 더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같이 살았던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죠. 끝까지 예. 보듬어주면서 사는 의리가 그냥 진짜 너니까. 사랑이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걸로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서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했었냐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뭐 사례나 영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떤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 저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거의 최고 이상은 될 수 없어요. 이게 완결이야. 뭔데? 영화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을린 사랑이라고. 그을린 사랑이요? 네네. 영화예요? 네, 영화예요. 그 뭐지? 감독 이름이 너무 어려서 드니 빌레브? 네. 이 사람이 최신작도 내긴 했는데 좀 최신작은 별로고 이게 최초작인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유명한지 모르고 이제 그냥 봤는데 영화관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앉아서 시간 맞길래 혼자 앉아서 봤는데 그 중동 지역 분쟁 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의 기구한 삶을 다룬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뭐지? 저희가 알고 있는 신화가 들어오는 내용인데 되게 반전이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얘기할게요. 얘기해 보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자기의 반하는 이스라엘 이제 남자랑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자기 가족한테 적발돼서 가족들이 그 남자를 살해해요. 보는 데서 이제 총살시켜요. 그래서 이 여자 너무 충격받고 그 아기가 출산할 때 어떤 그 출산한 아기도 고아원에 버려버려요.
왜냐면 완전히 만날 수 없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관계인데 둘이 사랑했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집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살게 되는데 자기 자식을 찾으려고 막 백방수소문해요. 근데 그 자식이 가 있었던 고아원이 이제 폭발당해서 자식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남은 인생을 뭐에다가 헌신하면 자기의 그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뭐 이스라엘 단체나 그 폭력 단체를 살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제 처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탓을 돌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수장을 죽여요. 거기 단체에서.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감옥에 수감되는데 거의 인생의 대부분 10년 넘게 감옥에 수감돼서 다 이제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무리 고문을 해도 자기가 거기서 굴복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문 기술자가 와서 이 여자를 고문해요. 그래서 조직의 슬프다. 조직에 대해서 뭐 먼저. 계볼 말해라. 너가 범죄한 동기, 뭐 니네 조직 단체, 뭐 너의 사상 굴복을 해라. 근데 그 어떻게 하면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강간해요. 이 고문 기술자가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제 여자가 나중에 나와서 굉장히 늙은 나이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해요. 그 고문 기술자 아이를 가져서 네. 근데 이제 쌍둥이 아이를 출산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은 총살당하고 자기 친자식은 없고 고문 기술자 아이를 쌍둥이나 뵀으니까 저 쌍둥이 키우는데 그렇게 막 애정 있게 키우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쌍둥이들이 거의 성년이 돼서 이제 휴양차 가는데 거의 늙어가지고 이제 쇠약해진 상태예요. 그 여자 주인공은. 근데 이제 수영장에 가서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고 쓰러져서 죽게 돼요. 뭘 봤냐면 자기를 고문했던 기술자를 본 거예요. 그 수영장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몸을 이렇게 숨겨요. 그 수영장 안에 있고 이 여자는 고문 기술자는 그 수영장 밖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뭘 봤냐면 고문 기술자 발 뒤꿈치를 보게 돼요. 근데 그 고문 기술자 발 뒤꿈치에 이렇게 3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의 할머니가 아이를 버릴 때 혹시 몰라서 그 아이 발 뒤에다가 점을 3개 문신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걸리니까. 참 고문 기술자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건가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오이디푸스. 그게 이게 언제 밝혀지면 영화 끝에 밝혀진데 이제 일단 어머니가 수영장에서 갑자기 기절해서 죽고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쌍둥이 아들 딸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한테 이 편지를 전해라. 그래서 쌍둥이들이 의문도 모르고 중동에 막 가가지고 아버지를 수소문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컸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있었던 엄마 생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받은 고문 기술자도 그 여자가 자기 엄마였던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편지 글이 막 나오게 되는데 영화 최악이다. 근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사람들은 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엄마가 거의 나중에 충격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쌍둥이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이디푸스는 자살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자긴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도 받아들이고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 이런 편지가 있었는데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모르겠어요. 그 입체적인 거를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보고 자기 아들도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잖아요. 엄마는 버려지고 그 땅에서 길러진 거예요. 분쟁 지역에서 막 살인 기계로 길러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비난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의 그런 뭔가 네네.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사랑 아닌가. 이거는 뭐 에로스적인 사랑 넘어서 어떤 부처적인 사랑. 내가 생각한 사랑은 이거임. 끝났네 그냥 한 방에. 이거는 따가 준비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와. 얘기해봐 또. 서로. 야 봐야겠다 이 영화. 뭐라고요? 그을린 사랑. 네. 근데 영화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네. 이게 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뭐야, 뭘 들었어? 아니 그걸 좀 이제 저는 항상 들을 때 아니, 네. 그거잖아. 어. 자기 너무 가슴 아파. 자기 아들의 아이를. 아 그러니까 낳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네. 저는 항상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문화권 안에서 그게 왜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보통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금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것이 보통 문화권에서 금기고 응. 보통은 근친상간이 금기인데 응. 그 금기 이유가 누구나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사회가 파괴되는 거야. 살인도 마찬가지야. 죽이고 싶은 그래? 욕구가 응.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 그럼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금기로 문화에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친상간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면 남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뭐 발가벗고 이제 막 뛰어다니고 했었던 애들은 보통 성적 욕구가 안 생겨야 정상인데 과연 그러냐 모든 문화권에서 실제로 근친상간이 뭐 우리나라라고 없겠습니까? 많이 네. 있죠. 예. 뭐 실제로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굉장히 있단 많죠. 말이죠. 사실 있단 말이죠. 음. 근데 그거를 금기로 상정해 놓은 이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면 되게 본능적으로 아주 특별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안타까워라고 할 이유가 없어져요. 아이 자신의 아이를 배운 것보다도 그게 그 아니고 사람의 그 인생 상황이 자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사람이 받았을 상처에 공감을 그치. 하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야, 이 사이코패스야. 이게 사이코패스야. 아이 희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동실님은 이과여서 그 뭐죠? 문과생들이 그냥 공감하는 초월해서 봐. 내용을 예, 아니 되게 그걸 넘어갔어요. 팩트를 네네. 그냥 항상 그냥 이과들이 그런 나왔다. 일이 오히려 그 여기서 호르몬을 아까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들인 거를 알게 되는 순간에 저는 용서가 돼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 순간이 거지. 될 거라고 보고 어. 된다는 게 그렇게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있는 모성이 그러니까 어떤 모든 상황보다는 어떤 본능적인 것이 더 그렇게 압도된다.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할 때 너무 저급해 보여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공공의 적 생각했어요. 저는 공공의 적 원 보셨죠? 공공의 적 원본 거기서 같아. 이성재가 부모를 죽이는데 엄마. 부모가 맞아.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자기 재산 때문에 죽이는 걸 알면서 자기 아들인 게 범인이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손톱 자국을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위대하지.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래 뭐 모성이라는 게 부성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이 압도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예.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의미 있다고 본 게 그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본능과 다른 거를 한다면. 본능과 다른 거. 본능과 다른 거. 뭐가 있지? 어쨌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끝나서. 한두 명만 더 들을 수 간단하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저기 렛민이라는 영화도 맞아요. 기억나세요? 렛민. 공포 영화죠, 예, 공포 영화. 그 스웨덴이었나 거기서 처음 만들었고 미국에서 또 리메이크했던 것 같은데. 둘 다 봤어요, 저. 예, 그 공포 영화 드라큘라 좋아해서. 영화인데요. 그 스포일러가 될 수 뭐 그냥 얘기할게요. 그 주인공 여자애가 상관없어요. 드라큘라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뭐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드라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드라큘라의 제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드라큘라를 위해서 이제 뭐 살인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남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떤 되게 중요한 장면을 이제 포착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드라큘라건 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 자체에 위해서 그냥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고, 예, 헌신하는 거고, 이게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스턴버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의 3가지 요소를 이렇게 그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3가지 요소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친밀감. 뭐 말이 잘 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잘 통하고 어떤 삶의 궤도가 같고 뭐 이념 지향이 같고 이런 게 이제 친밀감의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육체적인 겁니다. 예, 이제 서로 이게 그 속궁합이 잘 맞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또 한 가지 근데 3번째 요소가 헌신이라는 요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헌신이라는 요소가 아까 독실이가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저항해서 순전히 이건 자기 의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의지가 개입되는 행동이고, 예, 그리고 저는 이 의지에 의한 행동을 보통 사람들이 의리라던가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그 후로문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고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잖아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열정 부분을 들으면 아 이건 좀 별건 것 같아. 헌신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성숙한 사랑은 세 개가 다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그 이론에서는 세 가지가 다 충만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죠. 근데 열정이 빠져버리면 그건 공허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독실이는 뭐 추천해줄 만한 이게 사랑이다 뭐 그런 거 있네. 했잖아 공공해줘. 아 공부도 그랬던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아니 그 네.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막 사랑에 대해 비판적인 건 절대 아니고 각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사랑들이 다 위대한 것 같아요. TV를 보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 진짜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것도 정말 사랑이다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또 이제 그걸 되게 비판적이고 약간 삐딱선을 타고 보게 되면 저게 과연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인가 하면 또 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나름의 기쁨과 쾌감을 얻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동반 의존적인 중독 관계를 좀 봤어요. 남자가 여자를 때려. 근데 여자가 그거를 도망가지 못해. 근데 그거를 되게 뭐 비웃는 사람들은 뭐 반미를 끝내주게 하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반미리요? 혹은 예. 밤일. 아니면 뭐 도망가면 죽을까봐 공포에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치유되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가정 자체가. 네.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하나의 개별 사례들은 다 위대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도저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 아까 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서로 종이 다르잖아요. 뱀파이어와 사람의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신이 사람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뭐야 이게 가장 뭐야. 위대한 게 종이다. 아닌가. 근데 힘든 거지 그런 건 진짜로. 그렇죠. 예. 네네. 현실에선 본 적이 없고.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개인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체적인 자기 완결성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랑 뭐 완전함을 지향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불완전성을 뭐 채운다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난 어떤 영화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보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일본 영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속 5cm랑 봤네. 봤어요. 그다음에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이란 영화를 그것도 봤어요. 한 30번씩은 본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일본 영화. 일본 영화가 공통점이야. 일본어가 나오더라고. 신일본적인. 어쨌든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걸 견뎌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막 매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담담히 그 헤어짐이나 그리움에 대해서 되게 가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의존성보다는 그 모든 경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도 그 영화 한번 추천드리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그럼 만약에 네.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고 강하게 막 얘기하면서 그런 거 싫어. 부르짖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거는 집착이다. 그것도 사실 자기의 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야 이거 고차원적인데 되게. 근데 저도 이 얘기 뭐 덧붙이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스스로가 자기 두 발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 얘기 막 의존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고. 그 얘기 갑자기 지금 달라붙는 거지 그거는. 자기 혼자 못 써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미성년자랑 성관계라면 무조건 걔들은 처벌받잖아요. 제가 들었던 사례가 그 미국의 여자 선생님이 중학생인가를 이제 같이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고 풀려났는데 그 중학생이었던 남자애가 성인이 된 다음에 또 선생님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인 것 같아. 왠지 그거. 그렇네. 기다렸다가 그런 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 그런 것들. 그죠. 일단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 안 나왔죠? 저희는 뭐 배운 게 영화, 소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박테리아 해본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혼자 도서관에 책 읽고 막 이게 사랑인가 보다 막 혼자 상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1부에서는 어떤 사랑의 본질로서 어떤 그 유전적인 것, 화학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럼 2부에 들어와서는 정신적이거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각각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 현실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15초씩만 자기 간단한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저부터 하면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난 사랑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안 해봤어.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게 난 되게 보편적인 건 줄 알았는데 개체적인 것이 보편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좋은 계기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조건 같은 거 되게 많이 따져서 사람들이 뭐 사랑한다 비판 많이 하는데 그 조건은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 따지는 조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굳이 저 사람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가 했을 때 그 각각을 그 상대를 총체적으로 봐줄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한 게 위대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사랑,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구나라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책을 보거나 뭐 혹은 로미오의 줄리엣 막 이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10대들의 치기 어린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게 아닌가.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견뎌내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위대한 삶이 될 필요 없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나하나가 다 너무 위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훈훈하게 훈훈하고만 네, 제 저도 사랑이 훈훈하게, 위대하다. 내 사랑이 장난 아니야. 내가 최고야. 저도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오른손을 왜 들고 계신가요? 지금 아파가지고. 예. 다들 만신창이. 혜질 너무 많이 지으셨어. 그래서 저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평생을 모시고 살 분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프로포즈인가요?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사실 독실을 마음에 두고 있던 눈빛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근데 요즘 안 그래도 최 사장님 인기도 되게 많아지셨는데 최 사장님이 저는 빨리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애 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애만 아까 하고 그 일본 있어. 영화가 딴 거 아니야? 대리보충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